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제가 다른 주제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 투자라는 관점에서 얘기를 하기보다 제가 AI나 데이터, 그리고 일, 그리고 조직, 인간과 투자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채널명을 생각의 다음 장으로 바꾸면서 또 다른 컨텐츠를 통해서 좀 얘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와 휴먼, 이거를 결합된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번 주제는 돈을 더 벌수록 왜 삶은 가난해질까?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직장인분들이 갖고 계신 고민 같은 것들을 조금 취합을 해서 데이터로 좀 함께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핵심은 연봉이 오른 것과 삶이 좋아진 것은 같은 문장이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처음 얘기부터 나눠보도록 할게요. 숫자는 좋아졌는데 삶은 동시에 나빠질 수 있다 라고 하는데요. 경제적 개선이 삶 전체의 개선이라는 이 등식을 먼저 우리가 한번 의심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개선된 영역과 개선되지 않은 영역들, 좀 약화된 영역을 나눠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개선된 영역부터 봐보면 먼저 어떻게 보면 이 돈이 많아지고 경제적으로 좀 나아지면서 여가 생활 만족도가 올라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가 생활에 쓸 수 있는 돈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넷플릭스가 있겠죠. 그래서 넷플릭스를 하나의 여가 생활로 생각하고, 그리고 러닝을 할 때도 러닝을 할 때 필요한 장비들, 대표적으로 뭐 비싼 운동화, 카본 운동화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런 만족도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리고 월 평균 임금도 뭐 이미 올라가 있겠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시급 자체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물론 그게 사람마다 시급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평균적으로 봤을 때 객관적인 수치는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걸 총합해 보면 여가, 고용, 임금, 그리고 소득, 소비, 자산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악화 지표가 많이 나타나는 영역이 있습니다. 바로 가족과 공동체, 그리고 건강과 안전입니다. 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추상적일 수 있고, 그리고 기존에 어떻게 보면 등한시했던 영역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핵심은 돈의 플러스가 시간, 관계, 건강의 마이너스를 자동 상쇄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번다라고 해서 가족이나 공동체, 그리고 건강이나 안전이 더 나아지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 시대적으로는 억만장자들, 백만장자들이 더 조만장자들까지 더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공동체가 과연 더 나아지고 있냐? 그리고 사회적인 건강이나 사회적인 안전이 더 나아지고 있냐? 이걸 살펴보면은 사실 더 위험한 사건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죠. 물론 그 위험한 사건들도 과거에는 있었어요. 하지만 그 위험한 사건의 정도 자체가 더 치밀해지고 밀도가 짙어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다음으로는 돈보다 먼저 바닥난 것을 한번 살펴볼게요. 바로 시간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개념을 살펴보면은 한국의 장시간 노동은 줄었지만 여전히 OECD 평균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주 50시간 이상 일하는 취업자 비중이 한국은 17%, OECD 평균은 9.8%라고 합니다. 그래서 2000년대, 과거 2000년대 한국은 54%였는데 2023년에 17%로 크게 개선됐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분명히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나는 50시간 이상 아직도 일하고 있는데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나는 50시간, 주변에 보니까 50시간이 아니라 뭐 30시간도 40 몇 시간밖에 일하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이런 조사들에 있어서 데이터에 있어서 분명히 어떻게 보면 비어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 것들 우리가 항상 생각하면서 그래도 데이터들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줄어드는 부분이 있는지, 그럼 왜 줄어드는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연간 노동 시간이 2023년도에 1872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OECD 평균보다 연간 약 200시간이 더 넘어간다고 해요. 그래서 같은 임금 근로자 안에서도
주 36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 그리고 주 36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사람, 여기에서 나눠 봤을 때 일 관련 시간은 149분. 그러니까 36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들은 일 관련 시간이 더 높고, 주 36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여가 시간이 이제 마이너스 68분 정도 된다. 아, 근데 여기에서 좀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부분은 같은 임금 근로자 안에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생각할 수 있는 임금 근로자의 개념도 분명히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조금 정리를 해보면 연봉은 늘릴 수 있어도 하루는 24시간으로 고정돼 있다라는 걸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관계를 우리가 살펴볼게요. 관계는 늘었는데 만나는 시간은 줄어들고 있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여기에서 친구 수가 아니라 관계에 실제로 배정하는 시간의 구조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바로 떠올릴 수 있는 게 SNS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2024년 하루 여가 5시간 8분의 구성을 한번 이렇게 통계적으로 봤는데 미디어에 2시간 43분을 투자하고 교재나 참여에 1시간 그리고 기타에 1시간 25분을 평균적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ICT라고 하면은 스마트폰을 포함한 모든 IT 기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넷플릭스나 그냥 우리가 노트북을 통해서 보는 모든 것들. 아, 그래서 ICT로 미디어를 보는 시간이 36분에서 68분으로 5년 만에 약 2배 상승했다고 합니다. 사실 지금은 더 많이 늘어났겠죠. 그래서 동시에 세 끼 모두 혼자 식사하는 비율이 굉장히 상승했다고 해요. 여기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여러분들도 한번 딱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과거에 어, 혼자 끼니를 때웠을 때, 혼자 밥을 먹었을 때와 지금 사람들이 혼자 밥을 먹는 그러한 광경들을 한번 관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많이 혼자 식사하는 비율이 늘어났는가? 그게 잘못됐다, 잘 됐냐 이것보다도 관찰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 어떻게 달라졌는지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네트워크의 크기와 관계의 깊이는 다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네트워크의 크기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로 인해서 굉장히 커졌어요. 우리는 외국 사람들과도 대화를 할 수 있어요. 최근에 X죠. 트위터에서 실시간으로 번역해주는 서비스까지 나왔죠. 그래서 트위터를 켜서 보면은 외국 사람들이 작성해둔 글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작성해놓은 글을 실시간으로 외국인들도 자기 나라 언어로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좋은 서비스이긴 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우리는,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들은 네트워크가 거의 풀로 100% 개방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게 관계의 깊이로는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 건강을 볼게요. 몸은 성과를 대신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직장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한국인의 건강 지표에는 분명한 경고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면 시간부터 살펴볼게요. 수면 시간부터 살펴본 이유는 수면 시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수면 시간이 2019년에 8시간 12분이었는데 2024년도에 8시간 4분으로 조사 이래 첫 감소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지금은 더 낮아졌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2024년도에 잠을 못 이룬 사람의 비율이 11.9%, 성인 비만율, 2025년도에 성인 비만율이 35.4%, 2025년도에 걷기 실천율이 49.2%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돼 있다고 해요. 수면과 잠을 못 이루는 것들, 그리고 비만과 걷기 실천율. 그래서 그 다음으로 정신건강 지표는 2025년에 일부 개선됐다고 해요. 우울감이 5.9%, 스트레스 인지가 23.9%. 그래서 모든 것이 악화됐기보다도 신호별로 우리가 다르게 읽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좀 우리가 유의 깊게 좀 생각해야 될 점은 상관관계를 인과관계로 읽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수면이 낮아졌기 때문에 잠 못 이룬 사람이 비율이 더 늘어났다. 상관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수면 때문에 잠을 못 이룬다. 뭐 이런 개념으로. 잠 못 이룬 사람 비율이 잠 못 이룬 사람 비율이 늘어났기 때문에 성인 비만율이
올라갔다. 이렇게 인과관계로 읽기보다도 상관성이 있다. 이 정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수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8시간 12분, 그리고 8시간 4분, 8분 낮아졌잖아요. 8분이면 뭐 아침에 얼마 되지도 않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8분이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평균을 나타낸 거기 때문에 누군가한테는 8분일 수 있지만 누군가한테는 진짜 몇 시간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야근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들은 8시간커녕 6시간, 5시간, 4시간도 못 주무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균치를 이렇게 단순히 8분 낮아졌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조사 이래 첫 감소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위험 요소를 우리가 캐치해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 사랑 부분인데, 사랑을 포기했다기보다 사랑의 진입 비용이 커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혼인이 반등했는데, 혼인 횟수가 좀 반등했는데, 사랑의 소멸보다 조건과 타이밍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가 36.1%, 그리고 2024년도에 1인 가구가 804.5만 명이라고 합니다. 서울은 39.9%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서울이 압도적으로 1인 가구가 좀 더 많죠. 그 다음에 2025년 평균 초혼 연령이 남자는 33.9세, 여성은 31.6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025년 혼인 24만 건 중 전년 대비 1.8만 건이 증가했다라고 해요. 8.1%라고 하는데요. 이걸 해석해 보면 사랑의 욕구가 사라졌다기보다도 주거, 시간, 돌봄, 경력 리스크를 넘는 조건이 좀 더 중요해졌다고 해요. 여기에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남성과 여성의 초혼 연령이 점점 더 올라가고 있다. 그것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죠. 그래서 빈 의자 하나가 외로움의 증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다는 게 외로움의 증거는 아닙니다. 하지만 1인 가구 확대가 관계의 기본 구조를 바뀌고 있다는 신호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오피스텔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죠. 우리 주변만 보더라도 오피스텔, 1인 가구형 오피스텔들, 그러니까 오피스텔의 형태도 과거에는 주상복합처럼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오피스텔들이 있었어요. 아파트도 많이 있고, 아파트도 그렇고요. 근데 요즘에 보면은 오피스텔의 형태가 다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창문들의 형태도 다 비슷하게 조그맣게 된 창문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 형태를 보면 알 수 있는 게 가구의 크기가 작아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 다음으로 보겠습니다. 돈입니다. 그래서 돈에 더 집착하게 되는데요. 욕심보다 방어적인 욕망인 거죠. 불안이 커질수록 돈은 소비 수단보다도 안전망, 주거, 노후, 관계의 입장권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입장권이 된다는 게 사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슬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입장이라도 하고 나서 무언가를 내가 소비한다라거나 무언가를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를 늘려나간다라거나 그런 걸 통해서 돈을 뭐 많이 쓴다, 돈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면 상관이 없는데 애초에 입장권 자체가 필요한다는 거죠. 애초에 입장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생긴 경우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직업 선택에서 중요한 건 1순위로 수입을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2순위는 안정성. 여기에서 생각하는 안정성은 직장에서 잘리냐 안 잘리냐. 특히나 요즘에 AI 때문에 안정성을 더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죠. 특히나 신입을 도전하시는 분들. 특정 직군의 신입에 도전하시는 분들이나 20대 때 첫 취업을 도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안정성에 대해서 고민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적성과 흥미입니다. 적성과 흥미는 사실 시대를 막론하고 항상 중요했어요. 내가 원하는 직장을 찾는 거, 이거는 사실 누구나한테나 다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성과 흥미는 항상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그래서 청년 선호 직장이 2023년 사회조사에서 대기업에서 공기업, 공기업에서 국가기관으로 바뀌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안정성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는 거죠. 근데 국가기관, 그러니까 공기업에서 국가기관으로 바뀐 거는 안정적이면서도 수입이 높은 것들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공기업들은
수입이 적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계약직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이면서, 즉 정규직을 희망하면서도 수입이 높은 국가기관에 좀 더 희망하는 거죠. 대기업 같은 경우는 수입이 높아요. 하지만 안정성과 적성과 흥미 부분에서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삶의 우선순위를 묻게 되면은 일과 가정 균형. 여기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바로 워크 라이프 밸런스. 워라밸이죠. 네. 근데 사람들이 워라밸을 희망하면서도 수입을 더 원하게 되는 구조로 변화되고 있다는 거죠. 왜냐? 입장권 때문에. 이 입장권 하나 따내기 위해서 수입을 계속해서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것은 균형인데 선택은 수입과 안정성에 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상태를 좀 더 상세하게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국가가 조장한다. 이런 얘기를,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인센티브가 행동을 만들기 때문인데요. 국가가 삶을 망치려는 악당이란 증거는 없어요. 하지만 제도는 무엇을 보상하고 무엇을 방치하고 있는지 결정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급 같은 걸 결정을 하고 있죠. 시급 같은 제도를 계속해서 올리고 있고요. 물론 그게 잘못됐다, 잘 됐냐,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무엇을 정부가 보상하고 무엇을 방치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정규직, 비정규직, 이거에 대한 대응도, 정부의 대응도 있겠죠. 그래서 구조가 미뤄한, 지금까지 정부의 구조가 미뤄온 방향을 살펴보면은 장시간 노동에 대해서는 2023년 주 50시간 이상 비중이 17%, 주거비와 월세화에 대해서 청년 대도시 임차가구 취약성이 드러났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가 바뀌었기 때문에 2025, 6년도 오면서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죠. 돌봄의 개인화에 대해서는 미취학 가구원이 있으면 가사노동이 2시간 이상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어요. 성과의 숫자화, 임금과 자산은 보이지만 관계와 회복은 덜 보이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측정되는 것은 관리되고 보상되는 것은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6년도에 교정안 시도, 정부가 어떤 것들을 교정하려고 했는지를 살펴보면은 워라밸 4.5시간 참여하는 기업이 6월 말에 224개라고 하고요. 그래서 목표 220개를 조기 달성했다고 합니다. 주 4.5일제 도입 지원 시범 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324억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의 방향 전환을 봐보면 임금 감소 없는 실노동시간 단축을 지원하고 있고, 포괄임금 오남용, 그리고 공짜 노동에 대해서 대응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연결되지 않을 권리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잘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포괄임금 오남용과 공짜 노동 대응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가 사실 아직은 구체적이지 않고 있어요. 특히나 소기업과 중소기업, 5인 이하 기업들,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죠. 그리고 지켜보고 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목소리를 내는 그런 측면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 주 4.5일제 도입 지원 시범 사업 예산이 324억이라고 하는데, 지금 한국에 있는 웬만한 대기업들도 지금 이 324억으로 과연 예산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하겠죠? 그럼 더 예산을 늘려야 될까요? 예산을 더 늘려서 대기업 있는 사람들, 중견기업, 중소기업, 소기업에 있는 사람들, 주 4.5일제를 다 돌리고 그 사람들의 실노동 시간으로 이 시범 사업을 돈을 더 지원해 줘야 될까요? 직장인들을 위해서? 그러면 자영업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자영업자들은 주 4.5일제 그 이상을 일하고 있죠. 그럼 자영업자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줘야 될까요? 프리랜서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줘야 될까요? 비정규직은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사실 굉장히 많아져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직장인들만 한국에 존재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이에요. 이 주 4.5일제는 어느 정도 함정이 숨어 있다는 걸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판의 초점은 국가의 악의를 두는 게 아니라 제도의 설계 품질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가한테 이걸 다 맡기는 게 아니라 우리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가 투표를 앞으로도 계속 해나갈 거고, 올바른 투표나 올바른 참여, 시장 참여를 위해서는 이 인센티브와 행동을 만든다라는 건 사실 돈이 행동을 만든다라고도 그냥 단순하게 좀 잘못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돈 많이 주면 일 많이 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하는 것을 좀 막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다방면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은 라이프 포트폴리오를 살펴볼게요. 이걸 좀 정리를 해서. 해법은 그래서 연봉 최적화가 아니라 인생 포트폴리오입니다. 연봉을 높이는 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모든 사람이 직장인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장기 투자자가, 여기에서 말씀드린 장기 투자자는 주식 투자 이게 아니에요. 인생에 대한 장기 투자예요. 장기 투자자가 기업을 현금으로만 보지 않듯 사람도 돈 하나만으로 평가하면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가지 자본으로 살펴볼게요. 첫 번째, 금융 자본입니다. 내 선택권을 늘리는 금융 자본이 있는지. 현금 흐름과 부채, 저축률입니다. 물론 저축률보다 요즘에 뭐 투자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하지만 내가 기본적인 자산 축적, 기본적인 자산 확장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저축률은 필요할 수 있다는 거. 저축이 필요 없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 다음으로는 시간 자본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될 수가 있죠. 시간 자본. 내가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지. 그래서 내가 쓸 수 있는 시간은 남는가입니다. 여기에서의 시간은 굉장히 조금 단순하면서도 세부적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바로 야근과 통근 시간.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우리들한테 가장 중요한 회복 시간입니다. 우리가 보통 야근하고 통근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집에 와서 회복한다라고 하는데 그 회복하는 시간에 내가 온전히 스마트폰, TV를 놓고 그냥 온전히 회복을 하고 있는지 그 회복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바로 건강 자본과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살 수 있게 잡아주는 건강 자본입니다. 저는 이 건강 자본을 사실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돈을 벌며 몸을 소모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돈을 벌면서도 몸을 혹사시키는 게 아니라 몸도 같이 움직여 주는 게 사실 가장 이상적이죠.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허리를 혹사시키고 엉덩이 근육을 혹사시키고 허벅지 근육, 햄스트링을 혹사시키고 목 근육을 혹사시키고 이 손목 근육을 혹사시키고 눈을 혹사시키고 귀를 혹사시키고 온몸을 혹사시키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한국은. 아직도 한국의 발전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고맙고 고맙고 감사드려요. 근데 여기에서 몸을 혹사시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 필요한 거는 그래서 수면부터 운동, 식사, 그리고 정기적으로 필요한 검진이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건강검진을 받는다라고 해서 내 몸이 나아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 건강검진을 통해서 내가 지금 몸이 조금 평소와 많이 다른 것 같다. 그러면 검진이 필요한 거죠. 이게 어떤 검진이라고 하는 게 내가 1년에 한 번 받는 그런 대대적인 건강검진이 아니라 내가 이빨이 잠깐 아프다. 그때 병원에 가는 거, 치과에 가는 거, 이런 것도 하나의 간단한 검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간단한 검진까지 포함을 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건강 자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번째는 관계 자본입니다. 이 관계 자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요즘 사람들이 많이 어떻게 보면 신경을 안 쓰고 있어요. 특히나 어떻게 보면 손절이라는 말, 이 손절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나온 책 중에 제가 인상 깊게 읽은 책 중에 손절 시대, 책 제목이 손절 시대일 거예요. 그거에 대한 책도 있고, 그리고 혼자 사는 사람들에 관련된 책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그런 사회학 관련된 책들이 나오는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 관계 자본에 대해서 조금 음, 진지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가 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위기 때 전화할 사람이 있는가? 여기부터 시작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대면 시간, 내가 실제로 사람과 1대1로 대면하는 시간들, 1대1이 아니더라도 여러 명이서, 그리고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내가 돌봐주거나 나의 돌봄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말이죠. 그래서 이번 주부터 한번 바꿀 규칙 네 가지를 제가 간단하게 한번 제안 들어 보면은 첫 번째로 내가 일하는 시간이 50시간이
이상이 반복되면은 성공이 아니라 리스크 신호로 기록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이번 주에 50시간 이상을 일했다. 다음 주에도 50시간 일했다. 그 다음 주에도 다 50시간 이상 일했다. 이게 반복되면은 리스크 신호로. 근데 이 리스크란 뜻이 내 인생이 망쳤다 이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말이죠. 관계 자본이나 건강 자본이 조금 리스크 신호가 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번 주엔 내가 운동 일주일에 한 두 번은 갔어야 되는데 못 갔다. 그 다음 주도 못 갔다. 그 다음 주도 못 갔다. 이게 반복되면은 내 건강 자본이 해칠 수가 있어요. 금융 자본은 늘어날 수 있지만 건강 자본을 해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본에 있어서 이 신호를 우리가 개별적으로 파악을 해봐야 됩니다. 두 번째로 수면과 운동 약속이 굉장히 중요해요. 회의보다 먼저 여러분들의 캘린더에 선점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 내서 잠을 자고 시간 내서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시간이 났을 때 잠을 자고 시간이 났을 때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반드시 어떻게든 내서라도 잠을 자고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게 힘드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사실 한국 사람들의 굉장히 지금 어떻게 보면 저는 잘못된 가스라이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수면과 운동을 버려가면서 운동하고 공부하고, 수면과 운동을 버려가면서 일하고 어떻게 보면 공부하고 열심히 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전 이게 굉장히 잘못된 가스라이팅이라고 생각을 해요. 가장 중요한 건 나의 건강 자본을 잘 지키고 이 평균값들만 평균값으로 지켜보는 거예요. 우선적으로. 금융자본의 평균, 시간자본의 평균, 건강자본의 평균, 관계자본의 평균을 지키는 거예요. 금융자본이 아무리 높아도 건강자본이 급하락하게 되면은 이 금융자본은 다 그냥 가루가 돼버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면과 운동 약속도 캘린더에 반드시 넣어주자는 거죠. 그리고 사람을 만날 때 연락처 수보다 대면 시간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내가 스마트폰에 연락처가 1000개 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한 명의 사람과 10분 이상 통화를 해봤다. 아니면 10분 이상 한 명의 사람과 1대1로 또는 여러 명의 분들과 5분 이상 이렇게 대화를 해봤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네 번째로 이직과 투자 판단에 있어서 연봉뿐만 아니라 시간, 건강 비용도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봉뿐만 아니라 내가 통근하는 시간, 그리고 회사에서 흔히 말하는 복리후생 같은 거. 복리후생이 좋으면 좋을수록 여러분들 건강 자본도 어떻게 보면 부수적으로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네 가지 규칙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마무리를 접어보도록 해볼게요.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또 다른 질문을 한번 제가 남겨볼게요. 여러분들 한번 함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은 자유를 사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런데 돈을 벌기 위해서 자유를 모두 팔아버리면, 즉, 아까 말씀드렸던 금융자본 이외에 나머지 세 가지 자본을 다 팔아버리면 투자 수익률은 플러스가 되더라도 인생의 순자산은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포트폴리오에 있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네 가지 자산, 금융, 시간, 건강, 관계, 이 네 가지 자본. 이걸 함께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무리 지으면서 넥스트 퀘스천으로서 여러분들의 인생 KPI는 무엇인지 함께 댓글로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 네 가지 자본의 금융, 시간, 건강, 관계 이 네 가지 말고도 또 다른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자본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 그것도 함께 얘기로 나눠보시면 또 그거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출처도 OECD와 국가데이터연구원, 국가데이터처 등을 참고를 했고요. 다른 또 좋은 어떻게 보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함께 얘기를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생각의 다음 장으로 한국 직장인의 인생 포트폴리오 그리고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제까지 어떻게 부자 라는 것들을 생각을 해왔는지 조금 얘기를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정리를 해본 네 가지 자본에 대해서 함께 또 얘기를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